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저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인데요.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손에는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남은 돈은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구겨져 있었고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는데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비어 있었는데 58,340원.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고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걸,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어머니는 천천히 등을 돌렸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 작았고 허리는 깊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등뼈가 붉어져 보였습니다. 낡은 저고리는 빛이 발해 있었고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아들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목구멍이 메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고 통장을 쥔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손톱 밑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고 그는 그 숫자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먼지가 시계 위에 쌓여 있었고 유리는 흐릿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내려가고 서로 만나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습기가 온몸을 감쌌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볼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턱은 떨리고 있었는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무릎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다리는 저려 있었는데 허리는 굽어 있었고 등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마루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고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창틀에 고인 빗물이 넘쳐 흘렀고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당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고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밤을 채우고 있었고 단조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고 방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가득했는데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갈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물이 스며든 자국은 넓게 퍼져 있었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창문턱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벌레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다리는 저리고 있었는데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목은 뻣뻣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는데 초점이 없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공은 흔들리고 있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통장 속 숫자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고 눈물이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젖어 들어가고 있었고 잉크가 번지고 있었는데 숫자가 지워지고 있었지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여전히 돌아서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녀의 손은 창틀을 잡고 있었는데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고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는데 나이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굽어 있었습니다. 관절은 두꺼웠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는데 때가 끼어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어떤 표정인지도 알 수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는지 분노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한지 다만 그 뒷모습이 말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우르릉 낮고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떨리는 것 같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방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는데 그 짧은 순간 아들은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벽에 비친 그 그림자는 너무 작았고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구부정한 등과 축 처진 어깨가 그림자로 드러나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단단히 굳어 있었고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는데 아들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흘러내렸고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렀는데 마루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었고 그 물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아래로도 스며들어갔고 종이를 더욱 적시고 있었는데 방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더 짙게 풍겨나왔고 천장의 물자국은 더 선명해 보였는데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고 1분인지 10분인지 아니면 1시간인지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는데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로 거세졌다가 때로 잦아들었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는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리였고 메울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한때는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너무 멀어졌고 다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통장은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안의 숫자들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는데 신뢰가 무너진 순간을, 믿음이 깨진 순간을, 평생의 관계가 끝난 순간을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는데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턱을 타고 떨어졌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고
창밖에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단히 굳어 있었는데 더 이상 흔들릴 것 같지 않았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았고 번개가 다시 쳤는데 천둥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방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고 아들은 후회를, 어머니는 상처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밤은 더 깊어갔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소란스러웠고 아들은 과거를 후회했는데 어머니는 미래를 걱정했고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변할 수도 없었는데 그저 그 순간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고 그 틈으로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몇 해 전 그들은 평범했고 마을 어기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굵은 줄기는 거칠었는데 껍질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고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붉게 익어가지를 휘게 만들었고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겨울이면 까치밥으로 남겨두곤 했고 까치들이 날아와 쪼아 먹었는데 까치가 앉으면 가지가 흔들렸고 눈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내년에도 감이 잘 열기를 바랐는데 집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흙벽에 기와지붕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는데 기와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비가 오면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마루는 낡았지만 튼튼했고 밟으면 삐걱거렸는데 방은 두 개였고 어머니의 방과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었고 부엌은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는데 아궁이에는 늘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새벽 4시면 일어나 준비했는데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낡은 머리핀으로 머리를 올렸고 5시면 집을 나섰는데 어둠 속을 걸어 시장으로 향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쳤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는데 겨울이면 더 추웠고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걸어가야 했는데 시장에 도착하면 자리를 잡았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늘 같은 자리였고 단골 손님들이 알고 찾아왔는데 나무를 꺼내 정리했고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시래기를 펼쳐놓고 고사리를 다듬었는데 취나물과 도라지를 손질하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손님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씩 팔아나갔고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했는데 깎아달라면 조금 깎아주었고 흥정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사가는 손님도 있었고 어머니는 모두에게 친절했는데 웃으며 대했고 손님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시장 풍경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시간을 보냈는데 옆 좌판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아는 사람과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졌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곤 했는데 찬바람이 불면 더 심했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고 다시 갈라졌는데 여름에는 땀에 젖었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햇볕이 뜨거웠고
그늘이 없어 힘들었는데 파라솔을 쳤지만 부족했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에 재채기를 했고 눈이 가렵고 코가 막혔는데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야 했습니다.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좋았고 일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었는데 손님도 많았고 그렇게 사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몇십 년을 보냈고 젊은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였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허리가 아팠는데 어깨도 결렸고 목도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졌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들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고 그 모습이 어머니를 안심시켰는데 공부하고 있구나. 책 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담았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학교는 어땠냐고 물으면 괜찮았다고 대답했는데 숙제는 많으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 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말하지 않았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지 않았는데 조용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는데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별로라고만 했고 친구도 많지 않았는데 생일 때 집에 온 친구가 2~3명 뿐이었고 자주 어울리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도 거의 없었고 혼자 놀 때가 많았는데 밖에서 뛰어노는 일도 드물었고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는데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닌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적은 좋았고 시험을 보면 늘 상위권이었는데 선생님들은 칭찬했고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했고 아들을 믿기로 했는데 공부만 잘하면 되지, 친구가 적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들은 더 말이 없어졌는데 사춘기였고 어머니와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방문을 닫고 지냈고 나오지 않았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도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안심했고 연필 긋는 소리가 들리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불빛만 확인하곤 했고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했는데 꺼져 있으면 걱정했고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일찍 꺼지면 몸이 안 좋은가 걱정했고 고등학교 시절도 비슷했는데 아들은 공부에 집중했고 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야식을 만들어 주었고 방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놓고 왔는데
아침에 보면 빈 그릇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치웠습니다. 아들이 먹었구나. 그것만으로 다행이었고, 하지만 입시에 실패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고 재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웠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재수하면 붙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는데 이제 지쳤다고,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은 도시로 갔는데 공장에 취직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배웅했고 짐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컸고 거칠었는데 어머니의 손은 작았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고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옷 몇 벌이 전부였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탔고 아들도 올라탔는데 창가에 앉았고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손을 흔들었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점점 멀어져 갔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고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있었는데 손을 흔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도 무거웠는데 빈집에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고 아들이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들 방문을 열어보았고 정리된 방이 눈에 들어왔는데 텅 빈 느낌이었고 책상 위는 깨끗했습니다. 책도 거의 없었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는데 베개는 반듯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먼지를 털어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을 닫았는데 처음 몇 달은 연락이 뜸했고 아들이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했고 새로운 환경이 낯설겠지, 공장 일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한 달쯤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 일이 괜찮다고, 기숙사 생활도 할 만하다고. 어머니는 안심했고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밥은 잘 먹냐고 물었고 아들은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했는데 몸은 안 아프냐고 물었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고 안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고 주말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 일요일 저녁에 떠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고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이면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샀고 신선한 고기를 샀는데 싱싱한 채소를 골랐고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준비했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국도 정성껏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구웠는데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아들이 도착하면 함께 밥을 먹었고 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아들이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밤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고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는데 달빛이 마당을 비췄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집안일도 도왔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는데 새는 수도꼭지를 조였고
마당의 풀도 뽑았습니다. 처마 및 거미줄도 쳤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도 정리했는데 담장도 손보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든든하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도 칭찬했는데 저 집 아들 참 효자라고, 어머니 생각이 깊다고, 집안일도 잘 돕고 어머니 혼자 두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고 자랑스러웠는데 기뻤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아들 잘 키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그렇게 흘렀고 아들은 공장에서 승진도 했는데 반장이 되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보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어머니는 그 돈을 모아두었고 쓸 일이 많지 않았는데 아들을 위해 모으고 싶었고 나중에 결혼할 때, 집 장만할 때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고 어머니는 가끔 통장을 꺼내 보았는데 숫자를 확인하며 흐뭇해했고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이 넘고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도 모았고 생활보조금도 모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쌓여갔고 어머니는 그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껴두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전화로 말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만난 여자가 있다고, 몇 달째 만나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기뻤는데 정말이냐고 물었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고 예쁘다고 했고 어머니는 언제 데려오겠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곧 데려오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고 먼지를 털어냈는데 마당도 정리했고 풀을 뽑았습니다. 창문도 닫고 벽도 닦았는데 며칠 후 아들이 온다고 했고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은 혼자 왔고 여자는 오지 않았는데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그러다 천천히 말했는데 여자 쪽에서 거절했다고, 집안 형편이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는데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고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괜찮다고 말했고 좋은 인연이 또 있을 거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두웠고 그날 밤 아들은 말이 없었는데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만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걱정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는데 혼자 있고 싶을 거라 생각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집에 잘 오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는데 석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어 갔는데 어머니는 걱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상처가 아물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아들이 다시 집에 왔는데 오랜만이었고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위어 있었고 뺨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음식을 차려주었고 아들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고 하지만 잘 먹지 못했는데 몇 숟가락 뜨다 말았고 어머니는 입맛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그렇다고 했고 저녁을 먹고 둘은 마루에 앉았는데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바람이 선선했는데 어머니는 차를 내왔고 둘이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는데 통장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고 평생 자신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책임질 나이가 되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안으로 들어갔고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고 표지가 달아 있었는데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펼쳐보니 잔액이 제법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이 넘었고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걱정 마세요. 잘 관리할게요.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믿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고 고맙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미소 지었고 그날 밤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잤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떠났는데 통장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아들도 손을 흔들었는데 조심해서 가라고,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했는데 아들 방도 들어가 보았고 정리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나왔는데 평소처럼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고 나무를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통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믿음이 깨질 거라는 걸,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욕망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고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통장을 가져간 후 처음 몇 주는 평온했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어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전화가 왔는데 여전히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어머니는 고맙다고 말했는데 건강 챙기라고 당부했고 2달째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고 뭔가 급한 것 같았는데 여유가 없어 보였고 공장 일이 바빠졌다고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몸 챙기라고 했는데 밥은 잘 먹냐고 물었고 아들은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지쳐 있는 것 같았는데 3달째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되어갔고 어머니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바쁠 거라 생각했고 먼저 전화하지 않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거라고, 힘들어서 연락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사정이 어렵다고,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어머니는 놀랐는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다 말을 이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급하게 쓸 일이 생겼다고, 어머니는 통장에 돈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아들은 또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길었고 불안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썼다고, 급한데 쓸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고 무슨 일에 썼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하겠다고, 지금은 급하다고만 했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금액을 말했고 5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는 큰 돈이라 생각했고 시장에서 한 달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니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았다고 대답했고 내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 앉아 있었고 뭔가 이상했는데 통장을 맡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썼다니, 그것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으니 그때 들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우체국에 갔고 창구에서 송금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고 아들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고 50만 원을 보냈는데 직원이 확인하고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고 했고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짧은 통화였고 어머니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바쁜 것 같았고 금방 끊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병원비라고 했고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는데 다쳤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아들은 아니라고 했고 자기가 아니라 친구가 다쳐서 병원비를 빌려줘야 한다고. 어머니는 의아했는데 친구 가족은 없냐고, 왜 아들이 빌려줘야 하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사정이 복잡하다고만 했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지금은 급하다고, 이번에는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는 망설였는데 한 달 전에도 보냈는데 또 필요하다니. 하지만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또 우체국에 갔는데 돈을 보냈고 이번에는 손이 더 떨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시장에서 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번을 더 보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돈 이야기였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보내주었지만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는데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반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생활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매달 받던 돈이었고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 2달째 소식이 없었고 처음에는 늦어지나 보다 생각했지만 2달째가 되니 이상했는데 며칠 후 우편함을 확인하다 편지 한 통을 발견했고 관공서에서 온 편지였는데 생활보조금 관련 내용이었고 봉투를 뜯어보니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새로운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변경 신청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었고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아들이 계좌를 바꿨는지 알 수 없었고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음 날 면사무소에 갔고 담당 직원을 찾아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왜 계좌가 바뀌었냐고 물었고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는데 아드님이 신청하셨다고,
대리인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어머니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위임장도 제출되었고,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고,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면사무소를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빴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서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모든 게 불확실했고,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고,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방 안에만 있었고, 이웃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어머니는 결심했는데,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는데, 신분증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고, 정류장까지 걸어갔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고, 통장에 얼마가 남았을까? 혹시 다 없어진 건 아닐까? 버스가 도착했고, 올라탔는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고,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들어갔고,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는데,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고,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고, 어머니는 통장 정리를 하러 왔다고,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고, 어머니는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통장을 가져오셨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본인이니 확인만 하고 싶다고 했고,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며 다른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신규 통장을 발급해 드리겠다고, 기존 통장은 분실 처리하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고,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건넸고, 그리고 기계에 넣어 정리를 했는데, 잠시 후 통장이 나왔고, 직원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이상했고,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는데, 그냥 통장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고, 숫자를 확인했는데, 잔액란을 보았고, 58,340원. 손이 떨렸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평생 모은 돈이 거의 사라져 있었고, 몇백만 원이 있었던 통장이 이제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앞이 흐려졌는데, 숨이 막혔고,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출력해 주었고,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는데, 출금 내역이 빼곡했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씩 여러 번 나간 것도 있었고, 작은 금액들도 자주 출금되었는데, 모두 합하면 큰 금액이었고, 모두 아들 명의로 출금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날짜를 확인하니 통장을 넘긴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속 이어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냥 서류를 들고 창구를 떠났는데 은행 밖으로 나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는데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고 아들의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는데 서류 위에 떨어졌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고 비틀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버스를 탔고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고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울었는데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섰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읽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었던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밤이 되었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천둥이 쳤는데 번개가 번쩍였고 방 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방문이 열렸는데 불이 켜졌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어머니는 손을 들어 아들을 멈추게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고 변명이 쏟아졌는데 공장이 어려웠다고 빚이 생겼다고 갚으려 했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듣고 싶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었고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었고 어머니 앞에 내밀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나중에 다 갚으려 했다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빗줄기를 바라보았고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방 안은 고요해졌는데 빗소리만 들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통장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등을 돌리고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없는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는데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고 그저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 고이는 물을 보고 있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빈 통장과 깊은 상처뿐이었는데 되돌릴 수 없는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다리가 없었습니다. 회한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여운은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그날 밤 이후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돌아보지 않았고 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아들은 일어났고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었고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문을 닫고 골목을 걸어 나갔는데 빗속을 걸었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빗소리만 남았는데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커튼 뒤에 숨어서 아들이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그냥 지켜보았는데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고 해가 뜨고 빛은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고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릉덩이에 하늘이 비쳤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고 어머니는 방 안에만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만나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냥 누워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이웃 할머니가 걱정되어 들어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다른 이웃을 불렀고 함께 어머니를 일으켰는데 물을 먹이고 죽을 끓여 먹였고 어머니는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을 이웃들이 돌봐주었는데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는데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힘이 없었고 좌판에 앉아 있어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는데 손님이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었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는데 눈이 내렸고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감나무는 가지만 남았고 까치들이 날아와 앉았는데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고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아들 생각이 났는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원망스러웠지만 그리웠고 미웠지만 걱정되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고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봄이 왔고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는데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아들 방도 정리했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었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고 아들이 어렸을 적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는데 행복해 보였고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여름이 왔고 무더웠는데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고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자주 앓았는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약을 먹었고 이웃들이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했는데 가을이 다시 왔고 감이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렸고 붉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 나가 감을 주었습니다. 떨어진 감을 모았고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러다 문득 멈춰섰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함께 감을 따던 기억이 떠올랐고 아들이 나무에 올라가고
어머니가 아래에서 받았는데 둘이 웃으며 감을 닦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고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편지를 썼는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낡은 종이를 꺼내고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내렸는데 천천히 한자 한자 마음을 적었고 돈은 다 없어져도 마음은 남는다고 썼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잊을 수는 없다고 썼고 아프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썼는데 편지를 다 쓰고 천천히 접었고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두고 간 통장이었고 거의 비어있는 통장이었는데 편지를 통장 사이에 끼워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고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고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거의 누워 지냈고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고 이웃들이 찾아와 돌봐주었지만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밥도 잘 먹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일어났고 힘을 내어 부엌으로 갔는데 차를 끓였고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차를 탔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고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세상은 고요했고 차를 마시며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고 외로웠지만 사랑이 있었는데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고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아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고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을 덮고 누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는데 봄이 왔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고 많이 변해 있었는데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섰고 마당은 풀이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고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는데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탁자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편지가 있었고 아들은 천천히 다가갔는데 통장을 집어들었고 펼쳐보았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고 숫자는 그대로였는데 편지를 집어들었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고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고 돈은 다 없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멈춰섰는데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아들은 무릎을 꿇었는데 통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고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울었고 정신없이 울었는데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방 안을 밝히고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는데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직 그 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오래 앉아 있었고 해가 기울고 노을이 지고 밤이 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별이 뜨고 달이 떴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고 아들은 편지를 주워 다시 읽었는데 몇 번이고 읽었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천천히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했는데 옷을 개고 이불을 정리했고 부엌도 정리하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는데 통장은 그대로 두었고 편지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사진도 그대로 두었고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아들은 방을 한 바퀴 돌았고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기억하려 했고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고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는데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고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감나무가 보였고 연기는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는데 아들은 오래 바라보았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고 골목을 지나갔는데 마을을 벗어나고 언덕을 넘었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니 집이 작게 보였습니다. 지붕만 보였고 연기는 없었는데 그는 손을 흔들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고 멀어지고 있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기억할 수는 있었고 후회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었고 세월이 흘렀는데 계절이 바뀌었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는데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감이 열렸고 겨울이 오면 까치밥으로 남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지는 않았고 때때로 누군가 찾아와 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했고 효자라 불리던 아들과 평생 일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신뢰와 배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춰 서곤 했고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렸고 빗소리가 들리면 지붕을 두드렸는데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의 한숨 같았고 저녁이 되면 노을빛이 집을 비췄는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 같았고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밤이 되면 달빛이 마당을 비췄고 은은하게 빛나고 고요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에 흔들렸는데 그 그림자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고 평생의 신뢰가 한순간의 배신이 깊은 상처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용서가 세상은 돌고 돌았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이야기는 전해졌는데 그 집의 이야기도 조용히 전해졌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후회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믿음보다 깨지기 쉬운 것이 그 모든 것이 여운으로 남아 있었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생각했고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신뢰는 여전히 깨지고 후회는 여전히 남았는데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왔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는데 시간은 흘렀지만 이야기는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숨결이, 아들의 눈물이, 통장에 담긴 마음이, 편지에 적힌 문장이,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스며들어 세상 어딘가에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